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흘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폭증하고 있고 직전에 또 홍수 피해가 있었고요. 여기에 지금 정부 여당 지지율이 사실 야당에게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에 관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실제로 어떤 부분들을 얘기해야 하는지 오늘부터 최고위원 후보, 당대표 후보들은 저번에 한 번씩 인터뷰를 했고요. 최고위원 후보들을 릴레이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종민, 이원욱 두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네. 조홍천 의원이 그 얘기했습니다. 산무 전당대회라고, 관심도 없고 논쟁도 없고 비전도 없다. 여기에 동의하세요? 잘못된 얘기죠. 아, 그런가요? 예,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 전당대회가 예. 누구나 다 아시지만 코로나하고 네. 또 수해 때문에 네. 사실상 우리가 자유롭고 활발한 이 논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네. 국민들이 사실은 거기에 이제 신경 쓸 정도로 여유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정당만 네. 우리끼리 막 이제 이렇게 뭐 행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네. 유세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이슈라든가 쟁점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슈나 쟁점은 이제 논쟁을 하고 서로 만나야 되는 건데 네.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예. 제가 조홍천 의원 만나면은 정말 한 10시간이라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지금. 근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의원총회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발표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주장 이런 걸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적인 상황을 네.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이거 최대한 네. 전당대회를 치러낼까 고민해야지. 예. 이 어려운 현실에서 힘겹게 지금 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당원들과 후보들을 놔두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잘못된 비판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근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최근에. 네. 이 요인을 대부분 부동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김종민 후보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현상적으로는 부동산이 민심에 영향을 미치게 좀 컸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그 이제 밑에 바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사실상 지금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차이가 네. 그동안에 막 20%씩 났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네. 이제 탄핵의 그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 탄핵 이후에 네. 국정농단과 탄핵 이후에 미래통합당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심판이 몇 년 동안 계속 되어 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미래통합당이 나름대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총선을 거치면서 이제 그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는 늘 이렇게 이 여당 야당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마 180석 민주당, 180석 여당 여기에 대한 경계 혹은 경고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꼭 민주당에 대한 비토나 반대라기보다는 180석이라고 하는 게 어떤 힘자랑 네. 또는 독주로 가면 안 된다. 네. 라고 하는 국민들의 마음들이 약간 이제 정당 간에 또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지지율의 차이가 몇 %냐.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180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받았으니까 네. 거기에 걸맞는 근본적인 어떤 개혁을 해나가면서 의석수를 밀어줬더니 성과가 있구나 하는 거를 보여주면 국민들의 지지가 또 높아지는 거고 네. 그게 안 되면 거기에 맞게 이제 그 국민들이 좀 또 냉정한 평가를 하시겠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독주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에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총선 이후에 그럼 민주당이 좀 독주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뭐 이제 언론이라든가 네. 또 이제 미래통합당 집회라는 게 법사위원장 안 내줬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이거 네.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건 좀 저희 민주당이 억울한 면이 있는 게 사실 법사위원장 문제는 이 네.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해서 예. 정말 이거는 잘못된 특권하고 반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타협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타협하려면 국회를 몇 달 동안 멈춰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건데 그러면 또 여당이 야 180석이나 줬는데 책임 있게 결정도 못하고 예. 끌려다니냐 이래서 또 상당히 많이 혼났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예. 이거 모양새 자체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선택을 달리할 방법이 없다. 이거는 야당이 다수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다수를 인정을 해야 소수도 또 존중하는 관계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있고 부동산 문제도요 좀 억울한 점이 있는 게 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이게 10년 동안 논쟁을 한 안이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2+2도 있고 2+2+2, 3+3, 심지어는 5+5도 있었어요. 네. 그 중에 제일 낮은 안으로 지금 결정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이견이나 이론의 여지가 있기보다는 지금 미래통합당은 무슨 뭐 대안도 없이 얘기한다고 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10년 동안 다른 특별한 대안을 내놓은 게 없어요. 그 이유라는 게 어차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인 이 임대차 시장 자체가 좀 건전화돼야 되는 게 불가피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이 형식 자체는 조금 일방통행을 했다 이렇게 좀 그 생각이 들고 또 네.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예. 앞으로는 이런 그 법안 통과할 때 예. 정말 여야 간에 수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는 원칙, 이 의회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거 뭐 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임대차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차 시장 전체가 지금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아서 예. 상당히 긴급성이 요하는 이런 사안이었다는 점, 이런 예. 점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찌됐든 성적표가 안 좋은데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으려면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네. 우리 민주당에게 180석이라고 하는 지지를 보내준 네. 거기에 보답하는 길이 뭐냐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게 우리가 이제 권력개혁이라고 해서 검찰개혁, 국회개혁 이런 걸 선거법개혁 이런 걸 해왔잖아요. 예. 우리가 권력개혁도 마무리 짓고 예. 또 권력개혁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왜 검찰이 자기 마음에 드는 놈은 봐주고 또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막 가혹하게 하고 이런 불공정하게 하는 거. 네. 이 권력에 대한 불신이 결국은 국민들 전체가 예. 자기가 손해 안 보겠다. 그럼 나도 나한테 손해보는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겠다. 네. 이런 마음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권력개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민생을 바꾸기 위해서 국민들의 합의를 모아나가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권력개혁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이런 아주 근본적인 민생의 기본 문제에 대한 근본 개혁. 야 정말로 180석 몰아줬더니 국회가 결정을 하는구나. 네. 그동안에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정말 숙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예. 하는 비전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 예. 아마 이번에 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된다면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 비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약간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는데 예. 구체적인 얘기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심각한데 정광훈 목사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당연하죠. 이게 이제 그 법을 위반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네. 우리가 안보를 왜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안보. 네. 국민들의 생명에 위해를 미치는 것들을 우리가 안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외적의 시민만 우리가 안보 사안이라고 봤는데 예. 현대사회의 안보는요 포괄 안보라고 그래서 이 모든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하는 모든 요소는 안보 요소거든요. 예. 사실은 이 정광훈 목사가 지금 집회를 하면서 이 코로나를 이렇게 대거 확대시킨 것은 국민들의 이 생명을 위협하는 안보 사안입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예.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통합당도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여야 관계없이 통합당도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엄하게 문제 지적을 하고 네. 선을 그어야 돼요. 맨날 집회 같이 따라다니지 말고. 네. 예.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이 뒤에 분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예. 본인이 최고위원 후보로서의 강점 무엇이다? 이거 한마디만 듣고 마무리하죠.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지만 예.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예, 하나만. 예. 제가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 모시면서 네. 정말 국정 전반에 대해서 5년 동안 같이 함께 옆에서 지켜보면서 도와드렸는데 네. 제가 국회의원 돼서 보니까 그게 다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좀 그때 국정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때 잘못했던 건 더 잘하고 예. 또 그때 아쉬웠던 건 좀 이어가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네. 그런 다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아마 그 5년 동안의 국정 경험이 다시 이제 이 10년 이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살아나는 그런 지도부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김종민 의원이었고요. 바로 이원욱 후보님 연결하겠습니다. 이원욱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을 출신의 삼선 의원 이원욱입니다. 예, 아까 같은 질문부터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위기다 이런 뭐 분석도 있고 일부 그리고 뭐 지지율도 역전이 됐고 지금 전당대회는 사실상 흥행에 좀 실패한 분위기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요즘 지지율이 역전되고 네. 민주당이 역전되고 하는 거를 보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셨던 국민들이 많이 상심해하시고 걱정이 많이 크신데요. 예. 민주당이 몇몇 가지 지점에서 네.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계속 지속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인천국제공항 문제 때 방향은 굉장히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네. 이게 청년들이 뭐 잘 몰라서 그랬다는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다음에 서울시장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사건이 났을 때 뭐 여성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이런 대체지 뭐 이러면서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했던 20, 30대 여성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부동산 문제가 아주 굉장히 컸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그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장기적 처방으로 2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값 우선 정책으로 가는 것들이 이게 이 정부가 과연 나를 위한 정부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이어졌던 것 같고 이제 좀 국민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도 좀 보다 근본적인 대책 처방이 좀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김종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180석을 준 어떤 국민들의 지지에 대한 성과로 뭔가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 지금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그럼요. 그 얘기는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요. 네. 제가 정치 철학으로 삼고 있는 말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고 하는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입니다. 지금은 이 사생적 문제의식을 갖고 대한민국 180석을 만들어준 실제로는 범여권으로 치면은 190석이 훨씬 넘는 그 정당 지지도를 보여준 그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생적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생각은 개혁 입법을 완수하고 민성 입법을 완수해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개혁 과제 그리고 민생 과제 이런 것들을 완수시켜내야 될 필요성이 아주 강하게 존재하죠. 근데 사실은 이거 같은 질문이긴 한데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그렇게 해온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평가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개혁 과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에 있어서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감 능력의 부족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들의 일부 돌출적 발언 뭐 이런 것들이 품위가 없어지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이 오만하게 느껴지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큰 국민들이 지지를 처져야 하는 큰 문제로 작용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도와 품격, 오만 뭐 이런 네. 단어들을 말씀하셨고요. 지금 최근에요. 당 합동 연설회에서 이현우 후보께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여기에 네. 대해서 뭐 여당 쪽에서는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네. 뭐 주인이 야당. 도둑처럼 야당 쪽에서는요. 주인이 네. 도둑처럼 보이면 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과하지 않았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뭐 이태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아까 예. 이제 전에 전달을 해주셨는데, 예. 제가 이제 했던 근본적인 내용은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이 부딪혔을 때 네. 선출된 권력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네. 그 앞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상쇄되어 있는 겁니다. 네. 물론 모든 공무원, 네. 모든 공직자, 선출직과 뭐 임명직을 포함해서 이거는 최종적인 주인은 국민이죠. 네. 그러면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인데, 예. 그 내에서 선출된 권력과 그 임명된 권력이 네. 의견을 달리하고 부딪힐 때 네. 어느 것이 우선이겠는가?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대통령 선출된 권력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권력입니다. 예. 그것이 부딪힐 때는 선출된 권력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빗대어서 독재니 전체주의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사람이 대선 출마 선언이구나 라고 하는 느꼈고요. 네. 특히나 김종인 대표가 계속 그런 거에 대한 밑밥을 좀 깔아주지 않습니까? 대선 출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갖춰야 될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등 밑밥을 계속 깔고 실제로 계속 미래통합당의 대선 후보군으로서 올려놓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실제 김종인 대표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야, 너 들어와라. 미래통합당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대선 출마하고 싶으면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오고,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일단 그만두고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러면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내에서 지금 해임론, 윤석열 총장 해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그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정치적 발언을 일삼고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그 자리에서는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끌어낼 수 있으면 끌어내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좀 여쭤보면요. 지금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회당 제안을 했다는데 통합당에서는 이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런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까 김기현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정무수석이 김종인 대표님을 직접 찾아뵙고 그 자리에서 영수회담을 하시죠. 대표회담을 하시죠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게 어떻게 공식적인 절차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하지 않다. 그건 완벽한 공식적인 절차고요. 그리고 정중한 제안이었고 그것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똑같이 김종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최고위원으로서의 강점,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홍보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죠. 네. 사람의 현재를 알려면 과거를 보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오랜 동안 당직자 생활로서 실제로 당의 전략과 전술 이런 것들을 항상 참모로서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만들어온 사람입니다. 제가 재선 국회의원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서 성공리에 이끌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인영 대표와 함께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아서
공수처법을 선공리에 마무리 졌습니다. 네네. 아마도 이런 선공리에 마무리 질 수 있었던 사람 중에서 특히나 최고위원회 3선 정도 한 명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상임위원장들이 대부분 3선이고 네. 그 3선과의 소통을 잘해낼 사람. 네. 그래야 당이 원보이스로 갈 수 있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당을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는 이원우,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만들어서 당의 기초 체력을 형성시킬 수 있는 사람 또한 이원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원욱 의원이었습니다.